안녕하세요. 강의학교 이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287페이지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행위 제한입니다. 공동태에 거주하는 입자 등은 주택법령상 공동택 단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행위 제한인데,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이 제한이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입주자 등이 공동택단지에 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행위는 공동택의 이로운 행위겠습니까? 해로운 행위겠습니까? 해롭겠죠. 해롭기 때문에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 행위 제한 대상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 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 실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행위 제한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게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박스 속에 각종 행위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인데, 1번 공동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용도 변경입니다. 그리고 2번 공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선, 리모델링하는 행위, 3번 공동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행위 제한 대상입니다. 가로 속에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 말은 행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행위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허가받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인데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과 관련되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가, 창틀 문틀의 교체, 그리고 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다, 배관 설비의 교체, 교체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라, 난방 방식의 변경, 변경 동원해 놓습니다. 가로 속에 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중앙 집중 난방 방식에서 개별 난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러한 난방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난방 방식 변경하면서 보일러실을 철거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 폐쇄로 텔레비전의 교체, 바, 안내 표지판의 교체, 사, 우편함 교체. 그래서 끝에 교체란 말로 끝나거나 난방 방식 변경, 변경이란 말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는 경미한 행위로서 시, 군, 구청장의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 용도 폐지, 5번에 재축, 비내력벽 철거, 이러한 것들도 시, 군, 구청장의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5와 관련되어 가로 속에 입주자 공유 아닌 봉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그러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단지 내 상가 건물에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면 아파트에는 발코니와 침실 또는 거실을 구분하는 창문 있는 벽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내력벽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발코니 일부를 침실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내벽을 철거해야만 발코니 일부를 침실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택의 빈랩 철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대상이고 허가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 공이 아닌 복리설이라 함은 단지 상가 건물, 상가이고요. 그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부분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주택법령상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할 대상이다. 잘못된 것. 그 중에 교체, 변경, 난방 방식 변경, 교체 그러한 말로 끝나거나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입주자 공이 아닌 복리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 구분하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과 관련되어서는 과거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이 정도만큼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행위 제한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동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작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연속해서 내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도시 과밀화 현상과 이주 소유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0년 단위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내용과 관련되어 특별히 3번 리모델링 대상 공택 현황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그리고 4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설의 영향 검토 그리고 5번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이러한 것들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그와 비교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는 관계없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만약 2000세대라고 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300세대까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수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었던 각종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시설이 2000세대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세대수가 300세대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공급량이 예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단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생활 환경이 열악해질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예 리모델링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반설과 관련되어 생활 환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는 바로 일산과 분당입니다. 그러한 쪽에 만들어져 있는 공동택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 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 단지도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동시에 많은 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공택에 거주하는 자가 집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새로 살 집 마련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대도시 아닌 시의 시장은 대도시 아닌 시의 시장 동그라미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이 우려되어 도지사 동그라미 십시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반면 도에 속해 있는 도시의 시장으로서 도지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의 경우는 원칙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지만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립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수립하지 않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귿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니은문과 관련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죠. 그래서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타당성 검토란 말을 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타당성도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된 각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문제 풀어 나가면서 살펴보시는데 시, 군,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각종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 필요로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다더라. 그 정도 개념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3번 리모델링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절차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시면서 사용공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15년 경과된 때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층수가 달리지는 것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 표현하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특정한 사업 시행자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택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택 단지 초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택조합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되거나 증축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5년 경과 시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요건으로서 공동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통상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인허가 처분을 받은 이후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 이후에 리모델링한 공동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정한 인허가 처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요. 조합의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로 하지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절차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28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기억입니다. 리모델링 택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구분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택조합이라는 것 확인 놓습니다. 그리고 리문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가로 속에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세대 이상으로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반시설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부합 등에 대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에 관한 구분 함께 하셨고, 두 번째, 리모델링 절차와 관련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보통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절차상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공택단지가 현재 300세대인데 1대1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닙니다. 만약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주차장 그런 기반시설은 세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만약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40세대 공택단지가 만약 45세대, 44세대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니지만 48세대였던 공동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52세대가 되었다고 하면 또는 300세대 공동택을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여 330세대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해당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된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되었던 도시가스, 전기, 수도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처분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종전에 공급되었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이 늘어난 세대수만큼 증가해야만 해당 공택단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얼마?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공택단지에 필수적 설치할 부대 풍기설과 관련되어 50세대 이상이라면 관리사무소를 단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공동택단지 주민들은 자신의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갖추게 되는 경우라면 이들이 집단 행동하면서 뭔가 자신의 권리 침해 또는 불편한 사안들을 대외적으로 호소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세대수 얼마? 5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그들은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불편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인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대상 규모는 얼마? 50세대 이상으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입니다.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허가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민 동의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업 시행자가 리모델링 대조합할 때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며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을 넣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2번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시행자인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을 단지 전체에 걸쳐 시행하게 되면 그때 리모델링 대조합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 3, 4, 5를 뒤집어 놓게 되면 5, 4, 3이 나오죠. 그래서 오지순다와 관련되어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오지순단에서 나오게 되면 5분의 4, 3분의 2란 말이 나옵니다. 그때 전체란 말 앞에 나오면 5, 4 동별이란 말 쓰게 된다면 3, 2 그리고 이걸 16회 시험 때는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분수로 적으라고 주관식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동별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3분의 2 전체란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5분의 4 이렇게 분수로 적어주는 거죠. 그러한 분수의 경우에도 2, 3, 4, 5란 말 확인되신다고 하면 쉽게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기 위한 요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 4, 3, 2, 3, 4, 5 그거 기억하시면서 조합의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된 요건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권리변동계획 수립 찾으셨죠?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용 동원해 놓습니다.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등에 관한 계획, 가로 속에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권리 변동 계획은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시행자가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받거나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을 때 제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권리 변동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1대 1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이나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분 달라지죠. 그래서 공동택단지 세대수가 현재 100세대이고 각 세대당 대지의 지분을 20제곱미터씩 가졌는데 저러한 세대수가 110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면 대지의 지분은 종전보다 감소되게 되죠. 그러한 권리 변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동 계획은 언제만 필요하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답은 추천 없습니다. 증축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동의를 얻습니다. 요청하던 시군 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만약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A, B, C 등급이 나왔을 때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공태를 구성하게 되는 내력 부조부가 견뎌야 될, 감수해야 될 건물 하중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날부터 15년 이내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입니다. 대수선할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가능한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안전진단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시군 구청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게 되는데 291페이지에는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각각 수술하게 됩니다. 박 속에 1번 안전진단 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여 건기연이라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못하고요. 재건축 필요 없다 판단한 때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상세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가번 주만 써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추천하시고 허가 후 동의를 얻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단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적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15층 이상의 공동택이라면 최대 3개층, 14층 이하라고 하면 2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건물 층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러한 건물 무게를 기존 공택의 내력 부조부인 기둥이나 내력벽이 감당할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단은 언제 실시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에 허가받은 이후에 실시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택에 있어서는 이미 리모델링 허가 전에 안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실시한 기간 외 기간에 안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전에 안전 실시한 기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안전단 전문기관인 경우에는 동일한 안전단 실시기간이 안전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 안전단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안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때 안전진단 필요를 하는데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저 허가 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기연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축인 임의 사업의 형태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라고 하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좀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들은 민간 사업자이거든요. 이들이 안전진단 실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전진단 실시한 자를 제외한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건기연이 수직 증축 리모 사업과 관련되어 허가받은 이후에 2차 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공택의 구조 안전성 여부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몇 번 한다? 2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보게 되면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시군구청장은 안전단 실시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리모델링 원하는 자에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아주 좀 전문적인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시공자 선정 찾으셨죠? 줄만 쳐놓습니다. 기억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세입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리모델링 대조합인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앞서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시기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만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공동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공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조합은 입주자 대표인은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에만, 그래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반면, 여기 조합은 허가받기 위한 요건은 5분의 4입니다. 저 5분의 4 없이 설립 인가 받은 이후 바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고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받을 수 있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그때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초창기에 건설업자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10명이면 10명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반면, 이 리모델링 조합은 어디에서? 총회에서. 그래서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시공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대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대지 사용권의 동일성.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집합건물법에 불과하고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다만 세대 증가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그러면 공동택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1대1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비중으로 전유 부분이 함께 늘어났다고 하면 대지의 지분 예전과 동일한 것이죠.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 대지 사용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면적 동일성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 면적에 변경한 경우 그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일부 전유 부분으로 변경한다 할지라도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세대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변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요것 하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두 번째, 공동택의 리모델링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사업 시행자이며, 이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일정한 동의 요건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는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의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전체 5분의 4,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 기억하십니다. 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시공자 선정하며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특례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각각의 특례를 기억해 주시는데, 특별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달라지게 된다면 대지에 대한 지분과 공용분에 대한 지분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지분 변경과 관련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 세대가 50세대 이상으로 증가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의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안전 진단은 인허가 처분 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중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이후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안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대1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동택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1대1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이렇게 한번 살펴주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공동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층간소음 방지는 최근 공동택의 집단 생활에 있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끼리 서로 분쟁 발생하는 경우 있죠.
가끔 신문이 어떤 판사분께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세대 자동차 타이어를 빵꾸 냈다가 잘리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도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견디질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재건주택법에 마련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그라미 2번 확인해 놓습니다. 주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 입은 입자 등은 피해 동원해 놓습니다. 2번 피해자이죠. 관리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동원해 놓습니다. 이것 가해자이죠. 입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고 동원해 놓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를 거쳐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방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체는 가해 세대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 명령하는 것입니까? 권고하는 겁니까?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시겠습니다.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된 명령은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취하는 조치이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뭘 좀 해달라 부탁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저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권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처분은 항상 국가만 할 수 있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때는 부탁하는 성격으로 권고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이러한 권고 조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 입은 동일했습니다. 이것 피해자이죠. 피해 입은 입자 등은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동그라미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동그라미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정제도는 사실 분쟁 당사자라고 하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시에는 피해자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 기관은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죠. 그래서 조정 결과에 따라 차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과 4번에 관한 사항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줄만 쳐놓습니다. 층간소음의 예방교육 찾으셨죠? 관리체 동그라미 넣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층간소음 예방교육은 누가 실시할 수 있다? 관리체가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 놓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시험 지문 낼 수 있는 지문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관리체 동의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체 동의는 공동택단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체 동의 승낙받은 때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가끔 실무에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봐주실 것은 4번입니다.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체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 속에 장애인 보조견 사육하는 것 제외한다. 그러면 이 장애인 보조견 사육에 있어서는 관리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7절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보통 관리실무에 출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공택관리, 그래서 공동택단장의 구성원인 관리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 상원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에 설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3번 위원회 구성 찾으셨죠?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 자격과 관련되어 4번을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5년 근무 경력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감독 등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시험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칙, 벌칙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